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014년 생활고를 겪던 엄마와 두 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송파 세모녀 사건은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정부는 위기 징후를 사전에 발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왔지만 여전히 안타까운 비극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시각각에서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위기 가정의 실태와 사회적 안전망 구축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김정태 대전시 복지정책과 팀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미은 한남대사회복지학과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인정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정남 대전 CBS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준비된 영상 보시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구급차 2대가 거리로 들어오고 경찰 과학수사대가 도착합니다. 지난달 23일 서울 신촌의 원룸 주택에서 60대 어머니와 30대 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모녀의 죽음은 세입자가 숨진 것 같다는 집주인의 신고로 알려졌습니다. 현관에는 밀린 전기료 9만 2천 원을 내라는 고지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모녀는 지난 7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1년 2개월 밀렸고 통신비와 카드값도 반년 동안 내지 못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이들 모녀가 건강보험료 등을 밀린 사실을 알고 위기 가구로 분류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넉 달간 모녀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모녀는 서대문구에 살고 있었지만 주소지는 광진구로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8월 수원에서 숨졌지만 주소지는 화성에 두고 있어 사각지대였던 수원 세모녀 사건과 매우 닮았습니다. 현재 정부는 단전, 단수, 국민연금 체납 등 34가지의 위기 정보를 수집 분석해 상위 2, 3% 고위험군 20만 명 정도를 선별해 지자체에 통보합니다. 앞으로는 행안부와 통신사가 보유한 주소와 연락처 등을 넘겨받아 위기가구 관련 정보를 44가지로 늘리고 전입신고 때 세대주는 물론 세대원까지 연락처를 쓰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신촌 모녀처럼 통신비 연체로 휴대전화가 끊기거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속수무책입니다. 전문가들은 위기 정보만 늘리기보다는 현장에서 사각지대 발굴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시시각각 김지훈입니다. 자,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최근 들어 안타까운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박미은 교수님께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 사회의 이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지를 여실히 알아볼 수 있는데요.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경제적인 어려움뿐만이 아니고 그로 인해서 건강상의 문제, 특히 질병의 문제가 같이 결부돼 있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정서적인 외로움이나 고독, 단절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도움을 신청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지자체나 또는 이웃 주민들이 대신 좀 신청을 한다든지 발굴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이런 위기 가정이나 어려운 이웃들을 돌볼 수 있는 사회 안전망 또 사회보장 제도가 아직은 허술한 점이 많이 있다. 이걸 잘 보여주고 있고요. 좀 더 넓은 맥락에서 보게 되면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 사회의 경제적인 불평등 또는 사회 양극화 같은 좀 고질적인 병폐하고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 시민들이나 국가의 고민이 참 깊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황인정 관장님께서는 이어지고 있는 비극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저도 지금 교수님께서 얘기를 해주신 거하고 비슷하긴 한데요. 이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평범한 삶을 이렇게 잘 살고 계시다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사건이나 또 뭐 이런 질병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 때문에 일상적인 그런 평범한 삶에서 이제 벗어나서 그 어려운 그런 상태에 놓이게 돼 있는데 이분들이 다시 그런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삶의 그 회복력 이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잘 안 되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로 보면 아까처럼 개인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사회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나만 잘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우리 가족만 잘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약간의 이기주의적인 그런 성향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팽배해져 있고, 그리고 서로 같이 잘 살자, 아니면은 함께 좀 돕자라고 하는 이웃에 대한 관심도가 예전보다는 좀 많이 떨어져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보장제도가 예전에 비해서는 진짜 많이 좋아졌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요즘에는 뭐 길거리에서 진짜 이렇게 구걸을 하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처럼 사회보장제도가 예전보다는 참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기준에 맞춰져 있는 분들한테는 그게 잘 돼 있지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즉각적으로 대응해 줄 수 있는 어떤 제도 자체가 아직은 좀 많이 미비하지 않나.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이런 사건들이, 일련의 사건들이 벌어지는 원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 모두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라는 점도 지적해 주셨고요. 또 계속되는 비극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 체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OECD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이 가운데 생활고로 인한 자살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김정남 기자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앞서 두 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자살 문제는 복합적인 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생활고, 즉 경제 문제의 영향이 얼마나 작용했느냐를 살펴보기 위해 이 심리부검 진행된 결과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 심리부검이란 그 숨지기 전 심리행동 양상이나 변화 상태를 짚어서 그 원인을 탐색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건복지부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그 자살 사망자 801명에 대해 심리부검을 진행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제 살펴보니 그 사망 당시 경제 상태가 그 소득이 전혀 없거나 그 월 평균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었던 비율이 40.8%였고요. 그 약 절반은 부채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살 사망자는 평균 3.1개의 스트레스 사건을 동시에 경험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부채나 수익 감소와 같은 경제 문제를 겪은 경우가 59.8%, 역시 그 주요 스트레스 사건 중 하나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 중장년기에 해당하는 자살 사망자의 경우에는 약 12% 정도가 그 병원과 의원 외에 금융기관을 방문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난 결과도 있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의 사회 경제적인 이 변화, 그러니까 실직과 폐업, 그리고 부채 증가와 같은 일들이 이 자살 사망자 발생과도 직간접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에 많이 알려진 사건이 이제 가족 살해 후 그 자살인데요. 그 가톨릭대 연구진이 이제 살해 후 자살 사망자 26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 그 경제적 요인이 그 두드러진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 세부적으로는 부채와 파산이 많았고요. 또 가족 살해 가해자의 고용 상태가 무직인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상당수의 극단적 선택이 경제적 요인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김정남 기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충남 천안에서도 생활고를 이유로 내 자녀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한 엄마가 징역형, 그리고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지역에 있어서 생활고로 인한 사망자 어느 정도 되는지 팀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예, 김정남 기자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일부 하셨지만 사실 이 실제적인 어떤 그 자살과 관련된 사망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힘든 상태인데 우리 시 행정기관 자체에서도 직접적으로 파악하기는 힘들고요. 그래서 정부 통계청과 중앙자살예방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총체적인 어떤 대전시 자살 현황을 지금 파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정남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어떤 연구 자료는 아마 2017년까지의 통계일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일단 2018년에 보면 한 420명 정도, 2019년도에는 423명, 그리고 2020년은 397명, 작년에 425명. 이렇게 일일 평균 한 1.16명의 자살이고요. 남성이 여성이 한 2배 정도 이렇게 자살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에 자살 사망 원인을 좀 살펴보면요. 통계 유의미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정신과적 문제가 가장 크게 35.3%가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 문제가 24.1%인데 여기서 아마 정신과적 문제는 경제적 문제하고 같이 결부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타난 부분이 육체적 문제가 한 16% 정도, 나머지 이제 가정 문제 이렇게 이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자살 사망자 수가 1,951명입니다. 그래서 연평균 390명 수준인데 아마 향후에 가면 갈수록 이 수준을 넘어서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자살 추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실태가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사회, 우리 지역의 생활고로 인한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김정태 팀장님께서 아주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생활고로 인한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그 원인에 대해서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유형이 있는지 김정남 기자님께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알려진 사건들을 보면 공통점이 발견이 됩니다. 아까 심리부검에서도 드러났던 부채나 수입 감소, 그리고 빈곤 상황이 장기간 해소되지 않은 그런 정황들이 최근 사건에서도 나타났고요. 여기에 이제 기존 시스템의 사각에 놓인 상황들도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그 수원 세모녀 사건의 경우 그 가장의 사업 실패 이후 그 빚을 갚고 실질적 가장 역할을 하던 오빠가 투병을 하다 이제 숨졌고 남은 가족들이 이후 장기간 어려움을 겪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 채권자들이 찾아올까 봐 전입 신고도 하지 못한 사실 알려졌고 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머니는 암, 그 딸은 그 희귀 질환을 앓았다고도 합니다. 네. 서울 서대문구에서 숨진 모녀 역시 집 곳곳에 체납의 흔적이 발견이 됐고 주민등록지상 주소지와 실제 사는 곳이 달랐다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수원 세모녀 사건과 비슷한 점이 있었고요. 그 서대문구 모녀 사건이 알려진 이틀 뒤에 인천 서구에서도 일가족이 쓰러진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부모가 별다른 직업이 없었고 빚을 지고 있었지만 그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 위기 의심 가구로 감지되진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그 이른바 이제 송파 세모녀, 수원 세모녀, 그리고 서대문구에서 있었던 모녀 사건까지 그 엄마와 딸이 사는 가구라는 특성에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이 빈곤 가구에 속하는 비율인 빈곤율. 에서 이 여성 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이 40.1%. 그러니까 여성이 가구주인 3가구 중 2가구 정도가 그 빈곤 가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 남성 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인 13.6%와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다른 분들께서도 좀 말씀을 하셨지만 이 노동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좀 취약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큰 일과 맞닥뜨렸을 때, 아까 큰 병이라든지 또는 큰 어떤 채무를 지게 되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일들과 갑작스럽게 맞닥뜨리게 됐을 때 그런 위기 상황에도 더욱 좀 취약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김정남 기자님께서 여러 가지 공통적이고 유사한 위기 징후들이 있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황현정 원장님, 네. 비극을 막지 못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가장 큰 거는 지금 막상 그런 상황들에 맞닥뜨려졌을 때 그 정보력이 너무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막상 이제 제가 이제 다른 데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다 보면 뭐 가족분들 중에서 만약에 가족 한 분이 치매를 걸리시게 되면 어디 가서 알아보시겠어요? 아니면 가족분들 중에서 누가 그 책임을 맡으시겠어요? 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남의 일이었을 때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정보를 아니면은 이렇게 안내를 받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데 막상 내 일이 됐을 때는 거기서 이제 하얘지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들도 마찬가지실 것 같아요. 본인들이 그렇게까지 이렇게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괴로운 상황들에 놓여지게 되다 보면 그 전에는 이런 데서 이렇게 해서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 상황이 되면 아무런 정보력이나 그리고 또 주변에 특히나 주변에서 그거를 안내를 해줄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이 전혀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주변 이웃의 도움이 참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초생활수급 신청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신청하고서는 그게 여러 가지 절차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진짜 지금 가난한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놓여져 있다라는 거를 증명해내야지 되는 거예요.
뭐 서류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그거를 하고서는 집어넣었을 때 또 일정 시간이 지나서 그거를 그게 통과가 돼야지만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당장 나는 이 어려움을 겪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서 당장 오늘을 잘 지낼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뭐 한 달이나 2달 정도를 기다려야 되는 이런 상황들, 이런 기간들 때문에 절차나 이런 기관들 때문에 이런 어려움에 놓여져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생활고로 인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어떻게 도움받을 수 있는지 정보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해 주셨고요. 박명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런 사안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은 그 신청주의라는 그 제도의 한계를 많이 지적하거든요.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일정한 소정의 절차나 네. 신청서를 갖추어서 그걸 좀 도움을 요청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신청주의가 갖는 한계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그런 복지 급여에 대한 신청이 필요한 분들의 상태를 보면 질병이라든지 노령 또 여러 가지 생활고로 인해서 심리적인 어떤 무력감 또 이런 그 정서적으로 굉장히 그 고립되어 있는 분들이 주민센터에 가서 뭐 서류를 쓰고 또 어떤 신청 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그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도 어떤 하루 이틀 위기에 처했을 때 뭐 밖에 나가는 거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고 어떤 도움 요청하는 거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의 그런 심리적인 상태를 충분히 고려한다면 신청주의만으로는 도움 요청하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런 비극적 사건이 발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직접 신청해야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신청주의가 갖는 그런 좀 뭐 부정적인 측면 그것이 아마 작동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고요. 이 수원 세모녀 사건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의료 체계에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성원들의 여러 명이 중증 질환이나 질병으로 사망을 했고 또 딸들의 경우에도 이 병으로 투병하는 중이었고 또 어머니는 암이었고 이런 걸 봤을 때 가족원들이 공통적으로 질병의 문제를 갖고 있어서 분명히 의료 체계에 접근해서 치료받다가 또 여건이 안 돼서 나온 경우잖아요. 그렇다면 그분들을 처음 대면했던 곳이 의료 체계라면 의료 체계에서 첫 대면했던 사람이 지역사회와 연결해서 서비스만 연결했다면 이런 비극은 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점에서 의료 체계에 있어서의 복지 사각지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이런 것을 우리 사회적 과제로 던져주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신청주의 문제에 대해서도 공통적으로 지적을 해주셨고요. 또 의료 지원 체계에 있어서의 사각지대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정부에서도 이 필요한 사람이 신청하기 전에 이 정보를 식별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34가지의 위기 의심 가구 지표를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위기 의심 가구 관리 체계가 무엇인지, 이 위기 의심 가구 관리 체계가 과연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김정태 팀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예,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에 이제 정부는 각종 공과금이라든가 특히 이제 뭐 단전 단수 이런 건보료 체납 정보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한 18개 기관 34종의 위기 정보를 보건복지부에서 발굴해서 지자체에 내려줍니다. 내려주면 우리 그 읍면동 특히 이제 대전시 같은 경우는 행정복지센터에 내려오면 우리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것을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가 됐던 것은 뭐냐면 그 개인에 대한 질병 정보라든가 또 이제 채무 정보라든가 뭐 고용 이기 정보라든가 공공요금의 구체적인 뭐 수도 가스 요금이라 이런 정보들이 조금 미비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나타났던 문제점이고요. 특히 이제 설사 우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발굴된다 하더라도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려고 하면 실제적인 지원 체계가 법제도 체계 플러스 아까 우리 황 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정되기 전까지의 긴급적인 어떤 지원 체계가 구체적으로 마련이 돼서 그분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인 측면들이 강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이 위기 정보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부가 지금 44종까지 이제 늘려가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법 체계가 완성이 돼야 되거든요.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인 법 체계로 이루어져야만 현장하고 연동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정부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빠르게 법 체계를 완성해서 지원을 해주고요. 저희 대전시 같은 경우는 이런 법 체계 아래서 보완해야 될 현장에서 보완해야 될 박미영 교수님 말씀하신 건강과 관련된 병원에 퇴원 환자들을 저희는 올해 시범 사업으로 이미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 꼭 나이가 65세 이상이 70세 이상이 아니다 할지라도 보호가 필요한, 특히 돌봄이 필요한 그런 분들이 나타났을 때는 병원과 연계해서 우선 올해는 대학병원 중심으로 했다가 이제 중급 병원 이상으로 확대를 하고 내년에는 전체 병원으로 확대를 할 예정인데요. 그런 것처럼 저희 대전시는 정부를 보완해서 이제 이 의료와 관련된 부분의 환자들을 좀 더 가까이서 돌볼 수 있는 체계를 가진다라면 이런 현상들은 줄어들거나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위기 의심 가구 34가지 정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까지 지적해 주셨고요. 또 대전시에서 어떤 보완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실제 정부에서도 신천 모녀 사건 이후에 이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한 정보의 종류를 이 34가지에서 44가지로 늘리는 등의 후속 조치를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위기 의심 가구 정보 관련된 이 대책, 이 실효성이 있는지 어떤 부분이 또 보완되어야 하는지 우선 김정남 기자님께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후속 대책의 초점이 결국은 발굴을 더 촘촘하게 하겠다는 데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건데 여기서 사실 현장 인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인력 확충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효성이 있을지 여전히 이제 의문이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해 고위험 가구가 20% 넘게 느는 동안 그 담당 공무원 수는 1.6% 느는데 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관계자 설명으로는 현재 그 2개월마다 입수되는 위기 정보가 450만 건에서 500만 건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이것이 각 지자체로 가게 되는데 사실 지자체 공무원들이 하나하나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되는 20만 명 정도에 대해서 찾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위기 정보의 가지수를 이제 더욱 늘리고 또 어렵게 포착을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요. 이 발굴 이후에 대해서도 좀 더 이렇게 세심하고 다양한 방안들이 같이 좀 고민이 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팀장님께서 지원 체계와 관련된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김정남 기자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인력에 있어서 보완이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또 우리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황인정 관장님 어떤 보완이 필요할까요? 네, 아까 우리 기자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발굴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을 빨리 이렇게 좀 이제 발굴하는 부분에 대한 것에만 초점이 좀 더 강화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에 맞춰서 사실은 이분들이 발굴이 된 다음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어떻게 유연하게 빨리 이거를 조금 대응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좀 더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이 경제적인 문제나 아니면 직장이나 무슨 의료 서비스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이 되게 단편적이고 그리고 또 되게 짧은 기간 동안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만 돼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을 한다. 그러면 그 시간이 지나서는 또다시 또 사각지대에 또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분들이 다시 예전의 삶으로 다시 끌어올리는 것까지가 최종 목표여야지 되는데 지금 그 상황에 대한 것들만 어떻게 보면 좀 모면하려고 하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런 지원 체계에 대한 것들도 지금 발굴하는 것에 대한 쏟는 에너지만큼 지원 체계에 대한 것들도 조금 더 고민하고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위기 지원 체계와 관련된 쟁점에 더해서 현장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박미영 교수님, 어떤 보완책이 필요할까요? 네,
지금과 같이 언제 우리가 위기에 처할지 또 어떤 사회적 위험에 처할지 모르는 시대에 이런 그 전 국민적인 차원에서 위기 발굴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시스템을 보강하는 거는 나름대로 효과가 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좀 인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관련 조사들을 보면 위기 가구를 발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면적인 접촉을 통해서 가장 이분들을 잘 아는 이웃이 직접 발굴하는 것이 가장 성공률도 높고 또 그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또 매칭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인적 자원망을 동원한 발굴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시스템 강화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도 뭐 정보가 내려와서 그거를 지자체나 또 이제 주민 그 행정복지센터에서 일을 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지역민들을 어떻게 조직화해서 인적 자원망으로 만들어서 위기가구를 발굴하는데 이걸 활용할 것이냐 하는 인적 자원망을 강화하는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위기 가구를 발굴하는 것에 이어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현장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뭐 현장 체계랄까요? 지원 체계, 특히 지역 사회와 연계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팀장님 말씀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저희 아마 대전시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최근 5년간 저희가 이제 노력하는 것들이 뭐냐면 민간 협력 체계 구축이거든요. 물론 이제 내년부터 우리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이 이제 본격화되면 그 부분을 더욱 이제 강화시킬 건데요. 최근 5년간 저희가 했던 부분이 뭐냐면 일선 동행정 복지센터하고 사회복지관, 그러니까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특히 이제 뭐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또 기타 복지단체와 협력을 해서 거기에 속한 우리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가 이 발굴 노력의 연계라든가 또 복지관과의 삼종 복지관과의 연계라든가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있습니다. 이 역할들을 하는 사학지대 발굴하는 법적 단체거든요. 그래서 동단위의 촘촘한 그분들에 대한 이 발굴 노력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또 매번 정보를 교환하면서 이런 노력들을 한 결과들이 지금 서서히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2023년부터는 정부의 정책과 더불어서 저희는 그 민간 협력, 특히 박명 교수님이 얘기했듯이 찾아가는 방문형 그 발굴 시스템을 조금 더 강화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아마 그렇게 된다라면 저희 대전시는 좀 더 나은 어떤 그 적극적인 복지 정책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또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이웃과 지역 사회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팀장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44가지 위기 정보를 발굴한 이후에 효과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와 좋은 이웃의 역할도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른바 동네 네트워크, 이 위기 가구 발굴과 지원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황인정 관장님께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예전 우리 전통적인 어떤 동네 문화라든지 그리고 마을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웃과 이웃이 서로 돕고 도와가는 그런 서로 정으로 연결돼 있는 그런 문화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현대로 이렇게 오면서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게 너무 포커싱이 되다 보니까 어떤 그런 정의라든지 서로 나눔에 대한 것들이 조금 시쳇말로 인색해진 거죠. 예, 그러다 보니 나 먹기 살기도 바쁜데 너를 왜 도와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점점 우리 사회도 고령화가 되고 있고 서로 또 돌봐야 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니라 같이 나이 들고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서로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체계 자체가 만들어져야지 되는데 그게 그런 얘기가 있죠. 서로 안부를 여쭙습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게 커다란 어떤 사업을 통해서 아니면 뭔가를 이렇게 시혜적인 그런 관계, 누가 주고 누가 받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그냥 잘 지내고 계신지 아니면은 오늘 뭐 점심 때
저랑 같이 뭐 식사를 같이 하시든지 이런 어떤 서로 간에 잘 지내고 계신지에 대한 안부를 여쭙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이런 사각지대 같은 문제들도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랬을 때 우리가 지향하는 어떤 동네 복지라든지 마을 복지라든지 나아가서는 국가 복지까지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동네 복지, 마을 복지를 위한 이웃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박미영 교수님. 저는 이제 조금 다른 차원에서 그 역할 분담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우리 팀장님도 오늘 나오셨지만 시에서는 좀 컨트롤 타워, 조정 역할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이런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라든지 전반적인 복지 업무에 대해서 좀 조정하고 이렇게 좀 뭔가 시도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줘야 되고 구 단위에서는 또 주민센터와 같이 집행력이 좀 중요하거든요. 뭔가 위에서 내려오고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정말 유기적으로 민간 협력 체제를 통해서 일을 뭔가 만들어내는 성과를 거두는 그런 집행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같이 동참하면서 이렇게 그런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우리 지역에서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드는 것은 이제 앞으로 지금 정부에서 제시한 그 개선책을 보면 앞으로 위기 의심 가구가 40만, 50만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로 내려올 수 있는 수도 상당히 증가할 거다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게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고 어떤 인구학적인 요인이 어떻게 되고 상황이 어떤지를 좀 정밀하게 살펴서 그걸 좀 유형화를 해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그 이후의 서비스들을 좀 계획한다면 우리 대전시 또 자치구 단위에 맞는 맞춤형의 서비스들을 좀 연계해 간다면 조금은 더 실질적인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자, 이어서 위기 가구 발굴 이후에 실효적인 지원 과제에 대해서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높은 지원 문턱 때문에 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있다라고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자, 기초생활보장제도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대상은 누구인지 팀장님께 또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기초 생계 특히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보면 지금 현재는 이제 중위소득 기준에 의해서 그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정도 내년부터는 그리고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그리고 교육급여는 5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생계급여를 보면 내년에 62만 한 3천여 원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위소득이 5.47%가 이제 인상이 돼서 실질적인 어떤 생계비가 한 6, 7만 원 정도 인상이 된다라고 보지만 물가 인상이라든가 또 경제 여건을 보면 실질적으로 조금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4인 가족 기준을 봐서도 이제 한 162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소득이 없을 때라야만 이 162만 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금융소득이라든가 기타 소득이 또 발생하게 되면 여기서 차감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이 기초수급 그 생계비를 받는 것 외에 저희가 이제 기타 이제 공적 사항들이나 또 아까 얘기했던 민간 협력이라든가 다양한 어떤 지원책 이런 것들이 보강이 돼야만 이런 기초수급 생계비를 받고 있는 분들이 더 어려움을 극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 현재 갖고 있습니다. 네. 기초수급 지원 대상에 대한 제도적인 차원의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올해 상반기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는 무려 52만 명이었는데 실제 지원을 받은 사람은 2.9%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자, 복지 사각지대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기초수급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금전적인 지원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 일단은 김정남 기자님께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앞서의 위기 상황들을 살펴보면 결국은 이제 일시적이라기보다는 그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하신 2.9% 이것이 이제 그 52만여 명 중에
그 기초생활보장제도나 차상위 지원 등 그 안정적인 공적 지원으로 이어진 경우가 2.9%라는 거거든요. 이 뭐 긴급복지 지원이라든지 뭐 복지 바우처 등 뭐 단기 또는 일시적인 지원을 받는 경우까지 좀 늘려봐도 10%대에 머물렀습니다. 이게 앞서도 계속 나왔던 어떤 발굴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재차 좀 던지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위기가구를 좀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도 이제 신청주의 말씀도 여러 번 주셨고, 이 긴급복지지원제도마저 사실은 이제 좀 문을 두드렸을 때 문턱이 낮지 않다라는 말씀을 이제 실제 지원하시는 분들은 좀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실질화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사실 위기 가구로 전락하기 전에 그 빈곤 추락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부분도 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 분 말씀을 계속 들으면은 이게 빚을 유발하는, 그리고 빚이 유발되는 상황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빚이 유발되는 상황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고 그에 맞는 좀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어서 황인정 관장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게 그 기초생활수급권으로 안정적으로 간다는 것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기초생활수급으로 이제 그 지정이 된다고 하면 그 더 이상의 경제활동에 대한 욕구라든지 의욕 같은 것들이 많이 떨어지게 되기도 하고, 물론 이제 그 계신 분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일단은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들이 기존에 그 영유하고 있었던 어떤 삶으로까지 이어지게끔 그렇게 해준다고 하면 어떤 그 재취업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저리의 어떤 금융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또 저희 그 대전 지역에도 금융복지 상담센터가 있어서 어떤 금전적인 어떤 금융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컨설팅도 진행을 하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셔가지고 또 혜택을 못 받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그 현재 상황에 대한 것들을 같이 고민해주고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지원 체계라기보다는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한 것들을 앞날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주고 이거를 코디네이터를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좀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두 분 공통적으로 이 단순한 금전적인 지원 차원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고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모색되어야 한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박명윤 교수님. 네, 이런 발굴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도 일단 발굴해 놓고 보자 이런 게 아니라, 발굴한 이후에 그분들의 필요를 따라서 계속적으로 도움을 줘서 자활이나 자립 또는 일상생활에 다시 그 회복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 황인정 관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렇다면 발굴 이후에 어떻게 대안을 잘 세워서 촘촘하게 그분들이 다시 생활을 회복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런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한 사람을 세우고 살린다는 입장에서 접근해야지, 단순히 성과주의로 해서 몇 건 대비 몇 건을 어떻게 했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나간다면 이거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어려운 분들에게 좌절감을 주고 또 국가의 도움을 요청한 것이 오히려 자신의 수치나 어떤 그런 부정적인 측면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발굴 이후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저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위기 가구의 발굴과 지원에 있어서 여러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아울러 그 지원 체계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짚어야 할 것은 아마도 자살 예방과 관련된 센터, 행정적인 지원도 포함이 될 텐데요. 229개 기초 지자체 중 예방센터는 38곳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극단적 선택을 예방하는 데 사용되는 예산도 전체 예산의 0.022%라고 하는데요. 이런 행정적 지원을 포함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의견을 종합해서 정책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자님 말씀하셨는데 그거 이전에 이제 그 아까 우리 복지사학지대 발굴 대상자 네. 그 부분에 대한 걸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정부나 저희시 같은 경우 이 복지사학지대 발굴에 대해서 굉장히 적은 인력이지만 이부 시스템을 가동을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이제 시에서 총괄 조정을 1년 내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자치구에서는 이제 희망복지지원단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고요. 이제 동행정복지센터에는 이제 맞춤복지팀을 저희가 이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는 일부 간호사까지 이제 배치돼서 지금 현장을 방문하고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한 7월까지 보니까 복지 상담 건수가 한 4만 8천 건이 돼요. 그 중에서 발굴된 건수가 한 3만 1천 건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공적 급여 지원된 건수도 아까 1만 7천 건이 돼요. 그리고 이제 공공과 민간이 합쳐서 이제 지원한 건수가 한 7만 1천 건에 이르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주 긴급하고 관리가 돼야 될 가구를 저희가 7월 말까지 보니까 833가구가 가장 긴급하게 아까 우리 기자님도 말씀하신 긴급하게 관리가 되고 실질적으로 안정화될 때까지 지원하는 가구가 한 800여 가구가 지금 이루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공적 급여도 이제 한 400가구까지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촘촘하지만 사실은 현장의 어려움들이 더 많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사회적 안전망 구축 관련해서 예방센터 아까 우리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아쉬워요. 저도 지금. 아까 제가 서두에 아까 말씀드리면서 정신과적 문제가 자살의 가장 큰 문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광역정신건강센터가 17개 시도에 하나씩 저희도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광역자살예방센터가 광역센터 안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치구에 이제 구정신건강센터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자치구에 자살예방센터가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아까 우리 사회자님 말씀처럼 하나도 저희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센터가 들어갈 뿐만 아니라 거기에 알맞는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또는 상담사, 치료사가 더 이제 여기에 배치돼서 촘촘하게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저도 이제 동에 근무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 정신과적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이 그 기관을 방문했을 때 이미 거기에 포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다시 저희들한테 의뢰가 다시 들어오는. 그래서 저희가 처리를 하지도 못할 분들은 또 어려움을 겪는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았고 지금도 10수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는 현장에서 가장 아쉽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은 보면은 굉장히 이제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광역정신센터에 한 20억 가까이 이제 지원이 되고 있고 5개구 정신건강센터에 한 35억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센터의 확충, 인력의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아까 경제적인 문제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부분들이 서로 연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분께요. 벼랑 끝에선 시민들을 위해 보다 체계적인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보완해야 될 점은 무엇인지 마무리 말씀을 겸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인정 관장님 먼저 듣겠습니다. 네, 사각지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특히나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그냥 운전할 때 잘 신경을 안 쓰기도 하고 앞만 보고서는 잘 가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그 사각지대에 대한 어떤 조금 이렇게 계속 신경을 쓰지 않으면 운전할 때 되게 대단히 위험하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 사회 안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계신 분들에 대해서 외면하고 그분들의 도움의 목소리를 좀 잊어버리고 산다고 하면 이 사회가 지금은 잘 앞으로 갈 수 있지만 언젠가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큰 위험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나한테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언젠가는 나도 해당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다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같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행정에서 예산을 가지고서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일반 주민분들 어떤 아까 동네 복지도 있고 마을 복지 이야기도 나왔지만 주민력을 통해서 이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들을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게끔 계속 모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미연 교수님께 듣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안전망은
그 지역 단위로 볼 때 이제 큰 것이 가장 좋죠. 근데 크다 보면 이제 허술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채워주는 것은 이제 작은 모임 활동들이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시스템 차원의 어떤 안전망도 필요하지만 인적 자원망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런 자살의 문제라든지 또는 이런 생활고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주민들이 나서서 우리 지역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의 대전환이 좀 필요하다. 이미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황 관장님 말씀대로 아파트 문을 닫고 들어가면 옆집이 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한 발 좀 나서서 지역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 우리 그 국가가 내놓은 개선책에도 보면은 이 신고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다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이웃의 문제에 대해서는 방관하지 말고 좀 신고도 해주고 대신 신청도 좀 해주고 이런 좀 적극적인 자세가 그런 활동들이 들어가야 안전망의 재구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정란 기자님께 듣겠습니다. 네, 그 앞서 이제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은 이 한 사람에게 제대로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좀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한 명의 문제에 좀 집중할 수 있는 여건 그리고 관계 형성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좀 재기를 할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사회가 좀 인색하다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좀 이런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사회적으로 다양하게 마련돼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게 좀 지금 후속 대책들도 실은 벼랑 끝에 가서야 이 감지될 수 있는 신호에 집중이 돼 있는데 벼랑 끝에 가기 전에 그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이 좀 다양하게 마련이 되고 여기에 대한 고민이 좀 동반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제 위기 골이 깊어지면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생활고로 인한 비극은 개인과 가정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비극이자 중요한 문제입니다.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사회 그리고 이웃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전 MBC 시시각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